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여름을 배웅하는 매미 울음소리가 우렁찹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은 빅토르 휴고의 레 미제라블 읽기 7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과 다음 제4부를 볼 텐데요. 먼저 제4부 전반부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부의 제목이 플림의 거리의 목가와 생드니 거리의 서사시입니다. 플림의 거리에는 장발장과 코제트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우스가 코제트를 찾아가면서 사랑을 나누죠. 플림의 거리에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생드니 거리에는 혁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실제 싸움이 시작되죠. 사랑과 혁명이 본격화합니다. 7월 혁명, 그러니까 1830년 7월 혁명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논술이 쭉 이어집니다. 한편의 역사적 논술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새로운 혁명을 준비하는 불온한 움직임이 퍼져나갑니다. 에포닌 기억하시죠? 테나르디에의 딸입니다. 에포닌은 코제트를 그리워하며 열병을 앓는 마리우스에게 코제트의 집 주소를 알려줍니다. 에포닌의 역할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베프, 이 식물학자이자 책을 몹시도 사랑하는 노인 있었죠? 그리고 공화주의자였습니다. 시가 전 바리케이트 싸움에도 참가하죠. 이 마베프와 프루타크 할멈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한편 장발장은 이 픽픽스 수도원에서 플림의 거리에 있는 집으로 옮겨 살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저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플림의 거리에 신비로운 정원이 있는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코제트에게 사랑이 찾아오고요. 장발장은 불안해합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해왔던 코제트가 젊은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진다는 게 장발장에게는 두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발장의 복잡한 내면 풍경들이 길게 서술됩니다. 장발장이 집을 비운 사이에 코제트를 찾아온 마리우스가 작은 수첩을 전하죠. 벤치에 돌멩이로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수첩에는 사랑에 대한 단상들이 이어집니다. 빅토르 휴고가 시인으로서도 잘 알려져 있다고 했죠. 사랑에 관한 단상들을 뽑아보기가 아주 좋은 문장들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연애 편지 쓰실 기회 있으면 그럴 기회가 있을까요? 이 빅토르 휴고의 레 미제라블의 제4부 5장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제트와 마리우스의 첫 키스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브로슈 기억하죠? 테나르디에의 버려진 아들, 가출한 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에포닌의 동생입니다. 가브로슈는 버려진 남동생 둘, 이 테나르디에 부부에게는 또 동생들이 있었는데 버려진 남동생 둘을 데리고 자신의 거처인 코끼리 상으로 향합니다. 이 코끼리 상의 이미지가 강렬하죠. 테나르디에는 동료들과 함께 탈출을 시도하고 에포닌이 그를 돕습니다. 지금 테나르디에는 장발장 납치 사건이 있죠. 감금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동료들과 함께 탈출을 시도하고 딸이 그를 돕습니다. 7장에서는 은어에 대해서 한 편의 연구 논문 같은 글이 쭉 이어집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은어란 무엇인가? 그리고 코제트와 마리우스의 사랑은 이어가고요. 그 주위를 맴돌며 집을 지키는 에포닌의 아픔은 깊어갑니다. 코제트와 에포닌의 마리우스를 둘러싼 관계 절묘합니다. 이 삼각구도에 주목해서 보시면은 훨씬 재밌습니다. 장발장 코제트와 함께 영국으로 떠나기로 하고요. 이 소식을 듣고 절망한 마리우스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외할아버지 질 노르방을 찾아가지만 거절당합니다. 이 외할아버지 질 노르방 지금 91살입니다. 외할아버지와 외손주의 밀당도 흥미진진합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지만 마리우스는 거절당해요. 깊은 절망에 빠져서 바리케이드가 있는 곳으로 향하죠. 그렇게 1832년 6월 5일이 다가옵니다. 바로 6월 5일과 6월 6일 이 소설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혁명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인물 관계도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마리우스와 코제트, 장발장, 에포닌 보이죠? 연두색 부분에 보면은 아베세의 벗들입니다. 앙졸라를 비롯해서 보슈에, 꾸르페락,
그리고 가브로슈도 보이고요. 이 가두 전투죠. 전투로 해야겠죠. 그리고 바리케이드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질노르망 노인도 보이네요. 보라색입니다. 이제 많이 익숙해졌을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긴 장편소설, 대하 장편소설급 치고는 인물이 단촐한 편입니다.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죠. 이 인물 관계도를 익혀두면은 레미제라블을 다시 읽거나 여기저기 발췌해서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보기로 하겠습니다. 1830년 7월 혁명에서 1832년 6월 폭동까지에 관한 개괄적인 기술이 1장에서 이어지는데요. 1830년 7월 혁명은 미완의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루이 18세, 그 뒤를 잇는 샤를 10세를 몰아내고 루이 필립이 군주에 앉는데, 물론 루이 필립은 진보적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헌 군주제였던 것은 변함이 없죠. 혁명이 완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민중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화파들도 많았고요. 그들이 끊임없이 시위를 이어갑니다. 그 길목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바로 1832년 폭동. 뒤에서는 반란이라고 정의합니다만은 폭동입니다. 그리고 32년 6월 5일과 6월 6일의 이 싸움이 레미제라블의 핵심적인 배경이 되죠. 1830년 7월 혁명과 32년 6월 혁명을 바라보는 빅토르 유고의 시선이 어떤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1830년 혁명은 중단된 혁명이다. 진보는 중도에서 그치고 정의는 거의 실현될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논리는 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거의 실현됐다. 거의 마무리됐다. 이때 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태양이 촛불을 모르는 것처럼. 그러면 혁명을 중단시킨 건 누군가? 다름 아닌 부르주아지다. 왜 그런가? 부르주아지 자체가 이미 만족할 만한 이익이기 때문이다. 어제는 욕망을 가졌으나 오늘은 이미 충족되었고 내일은 포만감을 느낄 것이다. 나폴레옹이 무너진 후 1814년에 일어난 현상은 샤를 10세가 사라진 후인 1830년에 재현되었다. 빅토르 유고는 1830년 혁명을 중단된 혁명, 미완의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부르주아지들은 만족했지만 민중들은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칼 마르크스가 쓴 프랑스 혁명 3부작 있죠. 3부작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혁명론과 관련해서도 레미제라블은 아주 중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1831년과 32년은 7월 혁명과 직접 관련된 해로서 역사상 가장 특수하고 놀라운 시기 중 하나다. 이 2년은 그 전후 시기 사이에 마치 커다란 두 개의 산봉우리처럼 치솟아 있다. 이 산봉우리에는 혁명이라는 웅장한 광경과 절벽이 있다. 빅토르 유고는 1832년과 32년,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그 시위들, 데몬스트레이션은 7월 혁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혁명을 끌고 나가기 위한 에너지가 분출된 시점으로 파악하는 것이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에포닌의 마음. 이 에포닌의 마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에포닌은 마리우스를 정말 몰래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리우스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또 편지를 전해주기도 해요. 코제트와 마리우스 사이를 오가면서 또 마리우스에게 코제트가 있는 집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뒤에서 몰래 마리우스를 사랑합니다. 뒤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에포닌의 마음이 어떤지 보시죠. 마리우스를 코제트의 집으로 안내하는 에포닌의 모습입니다. 너무 바짝 붙어오지 마세요. 몇 걸음 제가 앞서갈게요. 뒤따라오세요. 당신같이 훌륭한 남자가 저 같은 여자와 같이 간 걸 남이 보면 안 되니까요. 저 같은 여자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느추한 차림이죠. 오죽하겠습니까? 테나르디에의 집안 풍경을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이 나이 어린 처녀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저 같은 여자라 한 말에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저 같은 여자가 어떻게 당신같이 멋진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 정도가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녀는 10발짝쯤 걸어가더니 다시 걸음을 멈추었다. 마리우스는 뒤따라갔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그에게 말했다. 제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마리우스는 주머니를 뒤졌다. 몸에 지닌 것이라곤 테나르디에에게 보낼 5프랑밖에 없었다. 그는 그것을 에포닌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손바닥을 펴보더니
동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서글픈 얼굴로 마리우스를 보며 말했다. 저는 돈을 바란 게 아니에요. 에포니는 마리우스에게 돈을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의 풍경 짐작할 만하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보느냐에 따라서 작품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죠. 이 에포닌과 코제트 그리고 마리우스의 삼각관계에 강조점을 두고 바라보면은 이 레 미제라블은 또 다른 사랑의 소설로 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소설이면서 혁명의 소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회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가난한 사람과 관련해서 보자면은. 그리고 법정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야말로 다양한 관점에서 읽을 수가 있는 작품입니다. 마리우스가 테나르디에에게 5프랑, 감옥에 있는 테나르디에게 5프랑을 보내는 것은 아버지를 구해준 데 대한 보답의 일환이라는 것 아시겠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몽상 또는 헛것. 사랑이 몽상이고 헛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헛것에 매달리는 게 또 사랑의 운명 또는 사람의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보겠습니다. 많이 아실 테니까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코제트에게 싹튼 사랑은 그녀의 마음의 상태로 봐서 매우 적당한 것이었다. 이때 코제트의 나이가 15인가요? 16인가요? 그렇죠?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15, 16 나이가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절정의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춘향이도 그랬죠. 마리우스의 나이는 21살쯤 됩니다. 21살과 22살의 경계쯤 되겠네요. 그때 젊은 청춘들의 사랑 얘기입니다. 그것은 멀리 떨어져서 품는 일종의 강한 동경, 말없는 응시, 미지의 인간을 신격화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청춘이 앞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미 소설이 다 돼 있으면서 여전히 꿈으로 남아있는 그런 밤마다의 꿈, 동경이 실현되어 마침내 이런 현실에서 살이 붙는 환영. 이 환영은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름도 없고 죄도 없고 잘못도 없고 욕심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그런 환영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아득한 이상 속에 살고 있는 연인이었고 하나의 형태를 갖춘 몽상이었다. 개요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듯이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사랑 얘기 지점에 이르면은 빅토르 유고의 낭만적 사랑에 관한 빛나는 코멘트, 명문장들을 아주 풍성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련한 추억 속에 빠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장발장의 내면 풍경입니다. 장발장의 내면 풍경도 아주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코제트가 마리우스에게 점점 빠져드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고뇌, 번뇌에 휩싸입니다. 어쩌면 좋을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해온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보호자이기도 하고 또 남모르는 어떤 연인이기도 하겠죠. 물론 이른바 엉큼한 마음을 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높은 의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랑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고서 장발장은 많이 괴로워합니다. 사랑했던 딸을 떠나보내는 아비의 심정도 어떤 장발장의 내면 풍경의 한 자락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 잠깐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만은 딸들이 어렸을 때 저런 부르면서 나 크면은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는 아빠들이 계신다면 딸들의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미래에 대응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 후회가 조금 덜합니다. 장발장의 마음과 제 마음이 살짝 겹치는 지점입니다. 자, 볼까요? 장발장은 다시 생각했다. 그래, 그렇고 말고. 그럼 놈은 뭘 찾으러 오는가? 사랑의 모험을 뭘 탐내고 있는가? 사랑의 유희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더없이 비참한 인간이고 더없이 불행한 인간이고 인생 60년을 굴종만 하며 보내왔고 참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참아왔고 젊은 시절도 가버렸고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아내도 자식도 없이 살아오며 온갖 돌 위에 들판 위에 벽 위에 피를 흘려왔는데 남에게 갖은 수모를 받고도 참고 어떤 심술궂은 일을 당해도 착하게 살아왔는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걸어왔는데
저지른 죄를 참회하고 남이 나에게 한 나쁜 짓을 용서하고 이제야 겨우 그 보답을 받고 있는 이때, 만사가 끝이 난 이때, 목적에 다다른 이때, 바라던 것을 손에 넣은 지금, 대가를 치르고 내 것으로 만든 지금, 그 모든 것이 가버리려 하는가?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려는가? 나는 코제트를 잃어버리고 마는 건가? 생명을, 기쁨을, 영혼을 잃어버리는 건가? 그것도 저 바보 천치 같은 녀석한테 릭상브루 공원에 와서 얼쩡거리기 시작한 탓으로 말이다. 어떻습니까? 이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한 마리의 개가 도둑놈을 노려보는 눈길로 바라봅니다. 도둑놈을 노려보는 눈길. 이 장발장의 내면 풍경을 서술하는 문장들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복잡다단합니다. 그리고 대가의 품격이 이 지점에서도 가감없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풍경, 딸을 시집 보내거나 멀리 보내는 아버지 내면 풍경 어떨지 생각하게 됩니다. 앞에서 코끼리 상의 상징 얘기했었죠. 가브르슈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이 코찔찔이 남동생 둘을 데리고 코끼리 상으로 들어와서 잠을 자죠.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끼리상의 상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그것은 높이 약 40피트의 코끼리 모형으로 나무와 벽돌로 만들었고 등에는 집 모양의 탑이 놓여 있었는데 처음엔 칠쟁이 손으로 파랗게 칠했으나 지금은 비와 시간의 흐름으로 시꺼멓게 변색돼 있었다. 그것은 인적이 없는 광장 한 구석에 우뚝 서서 거대한 이마와 코와 이빨과 등에 탑과 궁둥이와 기둥 같은 네 다리를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 깜짝 놀랄 만큼 무서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민중의 힘을 상징하였다. 음산하고 신비롭고 거대했다.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는 강대한 환영이 바스티유 감옥의 그늘에 보이지 않는 망령 한 옆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뚝 서 있었던 것이다. 분명하죠? 코끼리상은 민중의 힘을 상징하고요. 음산하고 신비롭고 거대하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민중도 음산하고 신비롭고 거대하게 와 닿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빅토르 후고의 민중에 관한 논의들도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레미즈라블을 통틀어서 이 코끼리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코끼리상에 대한 서술도 저에게는 아주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은어에 대하여 한 편의 학술 보고서라고 말씀드렸죠. 언어학적 보고서입니다. 은어나 비어, 욕설에 대한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은어에 대한 이 보고서는 나중에 끼워 넣은 파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야말로 아주 많은 사례를 동원해서 은어의 역사적, 사회적 성격을 논파하고 있는, 논의하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글로 저에게 와닿습니다. 근데 읽을 때는 좀 괴롭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비를 잘 넘으셔야 돼요. 소설의 주요 서사, 그러니까 스토리라인과 별 관련이 없이 갑자기 딴 데로 빠져서 길게 이어지는 글들이 꽤 있었죠. 예컨대 1815년에 있었던 나폴레옹 전투 기억나죠? 나폴레옹 전투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은어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또 앞에 4부 1장에서 볼 수 있었던 1830년 7월 혁명과 32년 6월 혁명의 의미들에 관한 역사적 논술들,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5부에 가면은 이제 레비아땅의 창자라고 해서 파리의 하수도에 관한 긴 얘기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읽어내야 제대로 레미제라블이라는 걸작을 읽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뛰어난 소설들, 위대한 고전들이 그렇습니다. 전쟁과 평화도 그랬었죠. 자, 은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짧게 보겠습니다. 아주 긴 글인데요. 은어를 외면하는 사상가가 있다면 그것은 종기나 사마귀를 외면하는 외과 의사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의 어떤 사실을 조사하기 주저하는 언어학자도 인류의 어떤 사실을 탐색하기 주저하는 철학자도 역시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은어란 전체적으로 문학사의 한 현상이며 사회상의 한 결과이므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은어란 적절히 말해 무엇인가? 은어란 비참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러 층에서 사용하는 은어들이 있지만
특히 사회 하층에서 볼 수 있는 은어들에 집중을 하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번역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3가지 버전을 보고 있다고 했죠. 정기수의 믿음사 버전, 그리고 이형식의 펭귄 클래식 버전, 그리고 우리가 참조한 송면의 번역인데요. 이 각주와 참고해야 할 상황에 대한 설명은 이형식 버전, 펭귄 클래식 버전이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직역에 가까워서 문장이 어렵긴 한데요. 그리고 그 다음 가독성이 뛰어나고 주석도 비교적 상세하게 달려 있는데 여러 부분에서 오류가 발견됩니다. 송면 선생의 번역은 말이죠. 그리고 정기수 선생의 번역 민음사 버전은 가독성도 별로 좋지가 않고요. 각주도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3버전 중에서 각주가 가장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19세기 초중반의 은어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전문가들의 각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럴 때 번역자의 능력이랄까요? 독자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모든 극단적인 굴욕과 불행에는 반드시 행복한 진실과 지배적인 권리 전체에 대해 반항하고 투쟁하려는 최대한의 비참한 결의가 있게 마련이다. 그 비참히 벌이는 무서운 투쟁은 어떤 때는 계획으로 또 어떤 때는 폭력으로 유해하고도 광포하게 되어 악덕의 바늘이나 죄악의 몽둥이를 휘둘러 사회 질서를 공격한다. 그런 투쟁을 필요해서 비참한 은어라는 하나의 전투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은어란 바로 투쟁을 필요해서 나온 것이라는 뜻이겠죠. 계속 보죠. 은어, 그것은 암흑 속에 사는 인간들의 언어다. 낙인이 찍히면서도 여전히 반역하는 이 신비한 방언에 직면하게 되면 인간의 사상은 제일 깊고 어두운 밑뿌리부터 흔들리고 사회 철학은 가장 비통한 반성이 촉구된다. 됐죠? 은어나 비어들에 대한 탐구, 이건 그 사회상에 대한 탐구와 관련되죠. 소설가들이 욕설이나 비어나 은어들을 사용하는 것도 이 사회상을 소설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죠. 이어가겠습니다. 마무리네요. 벌써 레미제라블의 여러 버전들이 있다고 했죠. 영화나 뮤지컬이나 발레까지 이 코제트와 마리우스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볼 수도 있습니다. 혁명에 초점을 맞춰서 볼 수도 있고요. 장발장의 운명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1599쪽에 사랑에 관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볼까요? 사랑의 중용은 없다. 사랑은 사람을 파멸시키든가 아니면 구원하든가 둘 중 하나다. 인간의 운명은 모두 이 딜레마로 끝난다. 그러나 파멸이냐 구원이냐 하는 이 딜레마를 사랑만큼 가차없이 인간에게 내리는 숙명은 또 없다. 사랑은 죽음이 아니면 삶이다. 요람도 되고 무덤도 된다. 똑같은 감정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예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한다. 신이 만든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인간의 마음은 가장 풍부한 빛을 발산하기도 하려니와 가장 깊은 어둠을 남기기도 한다. 네, 낭만주의자 빅토르 휴고의 사랑에 관한 문장, 이거 말고도 아주 많습니다. 코제트에게 전한 수첩에 담긴 그 문장들 여러분들 하나하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미제라블 읽기 7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